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 2014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강의와 글로 법률 이야기를 해온 손호영 판사. 그가 28가지 키워드로 판결의 속살을 풀어냅니다. 저자는 판결은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콘텐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28개 판결의 실제 문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책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야기 속에는 판사로서 저자가 가진 관심과 의문, 고민과 의아함, 당황과 놀라움 등이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신경 쓰는지, 2부는 판결을 내릴 때 무엇에 기대는지, 3부는 판사와 판결의 의외의 면모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흔히 법은 시대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의 한계는 시대의 한계이고 동시에 그 시대의 한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땅콩 회항, 얼음 정수기,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베트남인 부인 살해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 판결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법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 한계는 또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의 한계를 감내하는 동시에 그 가장자리를 넓히기 위한 새로 고침을 게을리하지 않는 노력은 비단 법률가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관심이 법의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지난 10년은 옳은 법을, 이번 10년은 좋은 판결을, 다음 10년은 좋은 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저자의 문장과 언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만나보시죠.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레오 북스 시즌5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메인 MC 조수진이고요. 보조 MC 유시민입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소양을 높여줄 알레오 북스 총선 특집 6부작 첫 번째 시간에는 김종배 평론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류동민 교수님, 이광수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한 호응을 보내주셨어요. 예, 보셨어요? 첫 회도 호응이 좋았고요. 지난 주에는 이제 우리가 국민된 도리로서 대통령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를 이해해주면 고맙겠지만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라도 대통령을 이해해보자 이런 취지로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봤는데 이제 대통령이 읽은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경제책 그걸 살펴본 결과 그 책의 결론이 정부는 되도록 경제와 관련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최고다. 충격적이었어요. 그거를 대통령이 교과서로 삼으셨다.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우리가 대통령을 연구해야죠. 네. 예, 탐구해봐야죠. 오늘도 총선 6부작 완판 행진을 이어갈 세 번째 책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서 검찰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2년 9개월의 시간을 견디신 전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릴레오 북스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 평소에 좀 보십니까? 네. 이렇게 즐겨 보고 평소에 이제 그 두 분은 제가 존경하던 분이어서 아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우리 그 유 작가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소유서 뭐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등 이렇게 많은 제가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남고 우리 조 변호사님은 제 아내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까 조수진 우리 네. MC가 소개를 했는데 네. 꽤 오래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음. 이제 변호사로 또 활동을 몇 년 하시다가 책 내용에 나옵니다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모한다는 걸 보고 이제 응모하셔가지고 검찰을 경험하셨어요. 네. 세 개 중에 한 개만 평생 하라 하면 뭐 하실래요? 이거 궁금합니다. 이 판사할 것 같습니다. 판사. 네, 판사는 이렇게 독립적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또 산책하고 또 이렇게 그 결정문들을 판결문이라는 형태로 저의 어떤 사상, 제가 생각하는 정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이제 국가 권력의 집행력과 기판력이 붙으니까요. 판사가 굉장히 어울리시는 성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내면은 굉장히 단연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오늘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오늘은 그 얘기 들으려고 모신 게 아니라 이 책이잖아요. 이게 예, 오늘 저자가 네. 직접 등판하셨습니다. 네. 오늘 알부군요. 한동수 변호사의 검찰의 심장부에서입니다. 이 책에 저희가 이제 뭐 매번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일단 총평 한마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저자분 총평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보고요. 제가 한 줄로 총평을 먼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찍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찍으신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아마 현실 감각을 좀 찾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려고 이 책을 읽은 건 아닌데 진짜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구나를 정말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2019년 여름부터 네. 윤석열 탐구 생활을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네. 제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전두환의 신군부하고 비슷하다. 얘들 인간 사냥한다. 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족 인질극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논평했다가 엄청 이제 저도 공격받고. 그때 알릴레오 막 실시간 접속자 예. 수가 엄청 많았는데 기자들이 엄청났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탐구 생활의 종착역에 온 것 같다. 이 책을 보니까. 머릿속에 어떤 경제관념이 들었다. 이거 지난주에 봤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예. 우리가 측면에서 봤는데 여기는 약간 파브르 곤충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 책 보면서. 어떤 면에서요?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실명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검사 생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파브르 곤충기 읽었을 때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나면 이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국민 도리로서 대통령을 이해하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압류. 네, 예. 그래서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은 우리의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동수 변호사님께서 저자로서 이 책을 뭐 정의를 한번 해보신다면요?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그 재직할 동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사건, 한면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이중 교사 요 사건 등에 대해서 직접 옆에서 경험하고 증언한 그 기록들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피와 땀과 눈물로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그렇군요. 겪은 일들이니까요. 이 책 제목이 검찰의 심장부에서이거든요. 그 심장부라는 게 가리키는 게 대검인 건가요? 네, 서초동에 있는 대검입니다. 검찰의 그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사건을 지휘하고 검찰 조직 전체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서초동의 대검을 말합니다. 이게 사실 좀 묘한 책이에요. 원래는 검사가 직접 써야 정말 내밀하고 깊은 얘기를 쓸 수 있는데 한동수 변호사님은 에일리언으로 검찰청 네, 검찰의 외부자로서. 심장부에 들어갔다 나온 에일리언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다 검사들 에일리언 취급했고 이 책에 네. 보면 네.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동화되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관찰 기록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에일리언의 지구인에 대한 관찰 기록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한데 이 책 나오고 나서 네. 보통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 밖에 나와서 안 하거든요. 네. 혹시 주변에서 네. 무슨 좀 말 안 들으셨어요? 책 내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실명으로 했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였거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저한테 전달하였고 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그 업무 내용이 전국 검사들 또 직원들 검찰 공무원의 비위 정보들을 모으는 곳이어서 이렇게 판사가 이제 내지는 역사서에서 사실을 기술을 한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썼고요. 그런데 정작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렇게 저를 그 공격하는 것은 없었고요. 최근 들어 뭐 언론에 보도됐는데 정작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 제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기 위한 그 다른 별건으로 저를 공격하는 뭐 이런 일들은 경험했습니다. 예. 근데 지인분들이 뭐 카톡 보낸 것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네. 뭐 어떤 내용을 네, 받으셨어요? 이제 저희 이제 뭐 현직 이제 법조인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 친구도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나는 사실 그 2번을 찍었다. 그리고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으로 잘못 생각했다. 깨끗하고 네. 막 청렴하고 네네. 뭐 정의와 공정을 늘 입에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그 잘못된 국민들의 인식이 좀 이렇게 배면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책을 읽어 보니까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그 2번을 찍은 이 법조인과 친구들의 카톡 내지 이런 걸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 뭐 탓할 게 아닌 게 네. 우리 한 변호사님도 책 앞부분에 보면 처음에 감찰부장 명 받아서 청와대에서 가셨을 때 네. 되게 좋게 생각하고 네, 가셨더라고요. 믿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중에가 나와 있는 게 그 네. 법률신문에 난 네. 지원 공고를 딱 네. 본 날이 기억난다로 시작해요. 네. 그 공고 자체로 시작하는데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고 나도 그랬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취지입니다. 역시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사법농단 그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개혁의 의지를 저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신뢰를 했죠. 근데 네. 책의 앞부분에 되게 재밌는 믿었죠. 얘기인데 얘기해도 네. 되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그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셨다고요. 네네. 그 막 마주쳤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 근처 아파트에서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네. 그 마침 또 이제 계약 연장이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사서 들어갔습니다. 아, 당시만 해도 거기스타에. 이제 대형 로펌에 살 때여서 이제 대출금 네. 상환도 가능한 이런 데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산책 중에도 만나고 또 뭐 그 지하에 그 사우나에 있는데 거기서도 조하고 사우나에서도 만나셨어요? 네네. 이 책에도 쓸 수 있었던 거는 네. 그 일요일 날 이제 어. 그 눈과 귀라 할 수 있는 그 신복이죠. 네네. 그 수사 손준성 검사하고 수사정보정책관 예. 또 권순정 대변인도 일요일 날 이렇게 셋이서 그 이렇게 윤석열 온 사단에 알려진 인물들이죠. 어. 전부 네, 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 변호사님 그 윤석열 대통령도 사우나 끝나면 바나나 우유 드시나요? 아, 그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우나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네. 남자들 사우나에서 이렇게 서열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네. 허벅지가 좀 너무 가늘지 않냐 이러면 그때부터 깔보거든요. 네. 아, 보셨어요? 저는 아. 그분의 몸과 형태들은 이제 아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두발이나 이런 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탁 달라붙고 여러 가지 이제 피부도 이렇게 붉은색이 돌고 거친 피부거든요. 그래서 썩 좋지 않은 피부였는데 그런데 뭐 목욕탕 내에서는 거기 이제 탕 안에 들어가 계시고 저는 옆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냥 지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매회 이 알북을 꼭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한 명씩 꼽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검찰의 심장부에서는 누구에게 꼭 좀 선물을 하고 싶으신가요? 세 가지 이제 그룹 내지는 그런 분들이 생각나는데요. 이 책을 나오게 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번 책을 선물하고 싶긴 한데 이미 그 주요한 내용을 요약 형태로 보고는 받지 않으셨을까 해서 뭐 그렇고
하나는 과연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왜 그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왜 옮기려고 할까? 왜 3.1절 기념사에서 왜 일본을 향하여 이해와 공감이라는 그런 기념사를 하게 되실까? 왜 최상병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이첩했는데 그걸 다시 회수하려는 관련해서 왜 대통령실이 관여 사실들이 왜 보도가 될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좀 이해하게 되고 그와 관련돼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서문에도 썼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나머지 진실들을 알고 있는 잠재적 내부 고발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시라고. 이 책에 있는 글들은 사실 제가 국회나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도 많거든요. 차마 이거를 얘기함으로 해서 본인이 공무상 비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저는 다 기본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냈지만 저같이 용기 없는 사람도 이렇게 쓰니까 어딘가에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책은 2번을 찍으신 지식인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드려도 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모르고 찍은 게 아니라 알고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잘 몰라서 찍은 분들 있잖아요. 알고 찍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시민들은 잘 몰라서 찍는 거예요. 잘할 줄 알고. 그냥 신문에 난 것만 보시고 네. TV 나온 것만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언론 환경이 지금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이 검찰, 또 보수 정당, 재벌 여기하고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감춘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 많아요. 야, 이게 이랬는데 내가 언론에서 본 거는 이랬단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동수 변호사님과 함께 검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이 이 표지가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 사실 여기 되게 엄청나게 스포가 있더라고요. 험악한 말들이 막 써져 네. 있어요. 깡패소굴, 뭐 약자에게 잔인한, 게임인가 사냥인가, 쿠데타와 조선일보, 검언유착, 검찰과 무속, 사적 욕망의 늪, 검찰을 표현하신 걸로 보이는데 가장 뭐 동의가 되거나 뭐 강조됐다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유 작가님? 저는 네. 깡패 소굴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깡패소굴. 네. 이게 내가 그냥 밖에서 대충 보고 네. 쟤네들 하는 게 12.12, 5.18 때 전두환 패거리가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정서 상태가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 직관적으로 느낀 게 정말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파브리의 관찰기처럼 몇 월 며칠 날 누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 두 가지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도 깡패 소굴. 검찰에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주류적인 문화의 특징, 특히 이제 특수부 그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그 윤석열 그 라인 힘과 이익을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폐쇄적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야비하고 때로는 품위도 없고 이런 어떤 깡패 소굴 같은 그러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조직을 다스리고 때로는 특활비로 돈을 주고 이런 핵심적인 특성이고 또 하나는 그 쿠데타와 조선일보라는 그 된 건데요. 그 검찰 정권의 성격 그 형성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쿠데타와 조선일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바로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키워드가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어록에 보면 되게 유명한 어록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거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맨날 수사권으로 보복이 아니라 해코지를 해. 네. 그러니까요. 보복도 물론 하지만 근데 그게 자기가 깡패라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본인 머릿속에는 그게 이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좋은 말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표현했던 것 근데 같아요. 깡패도 여자하고 애들은 잘 안 건드리거든. 근데 이 윤석열 사단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인질로 잡아요.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그 배우자를 인질로 지금 잡고 있잖아. 돈 10만 원 가지고. 네, 네. 야, 쪼잔해 정말. 이게
뭐야 이게 깡패에도 못 들어가요. 이거는 뒷골목 양아치가 하는 짓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제 고위직 최상위 측에 있는 분도 우리는 양아치야라고 자주 고백할 정도로 실제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시다 네. 보면은 이 키워드들이 아마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쟤네들이 책 내용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막 윤석열 욕하고 있어 이러시지 말고요. 네, 이 책을 읽으면 욕이 절로 나와. 네, 예, 검찰의 심장부에서 만난 윤석열을 한번 이게 1부에서 보고 저거 제일 놀란 게 1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2019년 10월에 출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출근 첫날에 네. 윤석열 총장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처음부터 규정과 다른 지시를 하나 딱 받고 네. 또 앞으로 부장회의에 오지 말라 네, 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그 무슨 네. 얘기예요? 이 8층에 이제 검찰총장실이 있는데요. 가면 이제 첫 만남이에요. 제가 법무부에서 당시 이제 임명장을 받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가셨겠네요. 네네, 내가 이제 그렇죠. 검사의 일원으로서 총장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네, 네. 처음에 이제 의례껏 의식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 마주본 상태에서 악수를 먼저 하게 되는데 네. 악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고서 이제 그 디귿자 형태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도리도리 그거를 좀 이해를 하는데 이쪽에 오랫동안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네 하다 보면 좌우측을 이제 보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아, 가구 이렇게. 배치가 조폭 스타일이죠. 네, 이렇게, 네. 그게 이렇게 아. 가운데 센터 보스가 가운데 있고 센터에 네, 이렇게 딱 양쪽으로 이렇게. 딱 그와도 있고. 그러셨구나. 네, 네. 이렇게. 아. 이 왼쪽에 이제 대검 차장 있고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우측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네, 두 가지 사항을 하더라고요. 이제 감찰을 그 개시하려면 네. 사전에 보고하고 나의 승인을 받고 해라. 감찰이 검사들 잘못한 거 이렇게 잡아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총장한테 미리 보고하라고요? 네, 네. 그거는 일단 이 국민 일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감찰과 감사 업무는 독립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도 그 감찰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개시를 할 때 개시할지 말지 여부, 그리고 감찰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상황과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나의 승인, 나의 허락을 받고 하라라는 취지를 첫 주문이었죠. 뭐 기업체 감사가 왔는데 네. 대표가 앞으로 감사할 거 있으면 자기 감사하러 온 네, 사람인데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네요. 그런 게 이제 규정에 반하는 지시죠. 네. 그거 하나. 그게 규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기 보스가 누구니? 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스가 누구니? 그 생각을 잘 해. 네, 네. 딱 이게 깡패 소굴이죠. 네, 맞습니다. 또 대검 부장회의에 앞으로 들으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날이니까 제가 뭐 대검 부장회의가 기존에 어떻게 올렸는지 네. 검찰의 뭐 조직 문화는 어떤지 사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들어간 그거 잘못 상태인데- 가신겨. 거기 가시는 게 아니야. 네. 아유 우리 판사님 너무 고생 네, 고생이 근데 이제 많으셨네요. 그 나름대로 이제 검찰 개혁의 소신도 있고 또 이제 그게 정말 그 법률신문 공고가 이게 운명처럼 저한테 반짝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게 저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끌려가고 그- 있구나 그게 상황에 이제 대해서. 그러니까 부장회의 기획부장 오지 뭐 말라는 해가지고 거는 있는데, 네. 예. 부장회의 오지 말라는 그거죠. 이제 중간 보스 회의에 네. 중간 보스들을 집합시키잖아요. 네. 이제 보스가. 무슨 부 이렇게 부장들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매일 총장 합니다, 모시고. 매일. 아 매일해요? 매일 근데 아침에 거기에 합니다. 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감찰부장은 우리 사람 아니니까 왕따 시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감찰부장이 당연히 부장회의에 와야 되는데 네. 감찰부장이 회의 안 와. 근데 듣는 소문으로는 총장이 오지 말라 그랬대. 네. 그러면 그 순간 아무도 감찰부장하고 놀지 마. 그 네.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와. 어머 직장 내 괴롭힘. 네. 그렇지. 네. 직장 갑질 119.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검 감찰부장으로 일 때 우리 그 유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발언할 때 어떻게 저분은 우리 내부 속사정을 저렇게 잘 아시지? 어떻게 그렇게 그 잘 내부자 아셨어요? 아는 분이 있을까? 지금도 말씀하실 때 굉장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제가 느껴요. 맞아요. 아니 그 깡패 네.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네네. 그렇게 딱 이해를 하시는군요. 아 너무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도 어. 이제 오지 않고 이제 그런 측면이. 근데 있었죠. 첫날부터 그렇게 해서 회의를 이제 못 오게 되시면은 제 생각에 아랫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네네. 거기에 있는 그 과장 것들이 다 윤석열 그 라인이죠. 처음에는 저를 약간 교양시키는 거죠. 관찰하고. 전도가 그래서-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고 따로 이제 교양 감시하는 것들이죠. 아까 대검부장에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때 그 논거가 뭐냐면 이 역대 감찰부장들은 대검 회의에 오지 않았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약간 거짓을 바탕으로 둔 이런 논거들이 있어요. 빙고. 나 이거 보면서 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를 네. 확실히 알게 됐어요. 네. 자, 이 책의 52쪽에 보면은 쿠데타와 빨갱이 색출이라고 해서 출근한 지 이렇게 5개월이 되셨을 때 이제 네. 첫 번째로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식했을 때 네. 들었던 말이 나와요. 네, 저녁 회식이요. 그게 전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아,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래서 정치를 하게 됐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그 몇 페이지 정도 정말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아마 참 메모를 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뭐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네, 말을? 네. 정확하게는 세 번째 회식이었습니다. 저녁 때. 그러니까 이게 2020년 3월에 3월 19일 날. 총선하기도 한 달 훨씬 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고조된 상태, 네.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 아, 야당이 이긴다 이래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보수당이 코로나도 이긴다. 있었고 네. 또 야당이 이긴다고 생각했고 채널A 사건 제보자가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보하기로 하긴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때 계획대로 되고 있어. 뭐 약간 이런 네, 상태인 그래서 거네요. 이제 워낙 이제 충격적인 말들이어서 제가 메모를 바로 적었죠. 그러니까 그중에- 나는 대검 네. 부장 가운데 연수원 기수와 나이가 선임이어서 의전상 검찰총장의 왼쪽 옆자리에 앉았다. 이거 네. 작가님 보시면은 이 검찰이나 법원이나 의전 엄청 챙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자리가 좀 더 상석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왼쪽 자리가 그다음 네, 네. 이제 상석인 건데 네. 총장 옆자리에 앉혔다는 거는 이제 네. 전도를 다시 한번 이제 전도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개과천선할 기회를 준 거지. 그쵸. 이 중요한 자리를 줄 테니까 회식 때 잘 모셔라 이건데 네. 아 먼저 전생과 관련된 말을 했다고요. 네네. 그 전생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한 게 일제 때 태어났으면 마약 판매상이나 뭐 독립운동을 하였을 것이다. 작가님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 윤석열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 그냥 대통령. 술김에 한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의미를. 네네. 아,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말이지 일제 때 태어났으면은 마약 판매상이나 독립운동을 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전생을 보는 형태는 제가 음. 이렇게 불교 쪽 공부도 조금 해서 이 말들에 대해서 자기가 신통이 있다라고 과시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사실들은 사이비들이 100% 사이비에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말들을 믿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래서 경계심을 우리 가지고 있었죠. 한 변호사님은 임금왕자 나왔을 때 별로 놀라지 않으셨겠네요. 네네네. 저는 아. 엄청 놀랐는데. 저도 내가 잘못 봤나? 네. 우리 TV 화면 깨진 줄 알았어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뭐 책에도 나오는데 용자 부작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권을 향해서 충분히 무속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근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호기롭게 쿠데타 관련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쿠데타라는 것은 육성으로 쿠데타라는 말들을 직접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에? 네, 그렇게 했어요. 5.16 때 군사 쿠데타를 한 주역들은 중령급이다. 김종필 등. 그러고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기록했어요. 조국 사태를 일으킨 게 네. 12.12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 구조가 되게 비슷한데 일단 군권을 장악하잖아요. 전두환이. 네. 정승화 참모총장 자기 직속 상급자를 맞습니다. 불법적으로 체포해가지고. 네, 네. 근데 여기는 검찰권을 동원해서 조국 교수 그 처음에는 무슨 사모펀드니 아니 이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총장이 더 미치잖아요. 사모펀드와 권력형 비리다 이래갖고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 정성화 참모총장이 대통령 시해에 연관돼 있을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잡아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안 나오니까 온갖 걸 조작하거나 주변을 뒤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연행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죄인을 만들어요. 그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다만 전두환은 5.18 때 엄청나게 국민들을 살상하고 대통령직을 무력으로 찬탈했지만 이 사람은 국민을 속여가지고 선거로 대통령이 됐다는 그 절차는 다르지만 그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사를 안 가서 쿠데타를 못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봐서 검찰총장이 되어서 쿠데타를 성공시킨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구조가 맞습니다. 동일해요. 맞습니다. 그 독서보다는 이제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의 MBC 드라마를 많이 보신다는 그때 같은데 그 방금 전에 그 전두환 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그 가는 구조들도 흡사하지요. 예. 네. 수사하는 사람 마치 거기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수사 대상은 이제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지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5.18 그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빨갱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첩이 선동했어야 되잖아요. 네. 자기들의 살상행위를 정당화하려면. 그러니까 윤 정권과 지금 한동훈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힘당이 계속해서 조국 일가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국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파렴치한 사람이고 범죄자여야만 돼요. 그게 아니면 자기들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정통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 게 되잖아요. 수사권으로, 기소권으로. 네. 네, 네. 근데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이런 얘기도 그때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민주정부가 두 차례 들어선 이후에 더군다나 특수부 특수통인 검사인데요. 특수통 검사가 빨갱이란 말이 이게 공안적 시각이거든요. 네. 그게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이야기하는 현재 검찰의 과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 당시에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거 되고 얘기가 나서 아니고. 공산 전체주의 타령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보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시민단체 공격하고. 원래부터 검사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표현 양식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무슨 기념사에서 빨갱이 색출이 우리 지대의 과제입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말을 순화해서 네, 네. 그죠?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말한 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지하게 이해가 잘 된다니까 이 책을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월 1일 날 그 기념사 들으면서 일본 얘기보단 이게 왜 북한에 대해서 맞습니다. 반공하자라는 얘기로 맞습니다. 결론이 가지? 이상하다 네, 이랬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회실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느끼신 바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근무 시작 반년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충돌이 시작돼요. 근데 그때마다 한동훈 부장이 다 그 충돌 소재가 되더라고요. 그 정말 공교롭게도 경교롭게도. 네. 네. 어떻게 경교롭다는 말 정교롭게도. 예. 저의 조어인 줄 알았더니 그런 말이 있나 보죠. 예. 네. 그 공교롭게도 처음에 이제 그 충돌의 전초 시작도 한동훈 당시 검사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한동훈 검사가 이제 처남 진모 검사에 대해서 인사척답 관련 문제 또 언론에 사실을 좀 유출한 문제에 관련해서 그걸 할 때 처음으로 그 윤석열 총장이 감찰부 일에 대해서 개입했던 일이고요. 그게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감찰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종결하는 쪽으로 이제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앞부분에 한동훈 부장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마다 그 부장을 감싸기 위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감찰 일을 방해했는가가 나오는데 한동훈 그 부장, 지금 비대위원장의 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죄가 될 만한 것은 어떻게든 찾으면 나오기 마련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죄가 될 만한 것은 어떻게든 이게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거를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검사는 무능하다. 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만 처벌하는 게 정의로운 검사 아닙니까, 작가님? 뭐 그렇게 빤한 얘기를 그렇게 그 맨도롱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고 네. 이 사람들은 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광화문에서 길 막고 아무나 딱 잡아가지고 데려오면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조직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털면 다 나오고요. 처음에 예전에 진술서 하나 내놓고 공무원 죄 써. 그러고서 안 쓰면 나올 때까지 쓰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탈탈 털면 나오고 이렇게 모든 범죄들은 그러니까 그걸 밝혀내지 못한 무능하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별건 수사나 가족 수사를 보면은 한동훈 검사 스타일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한 현안 수사였기도 하였죠. 조국 수사가.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서 그 대검찰청이라는 그 건물 안에서 지켜보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 두 명 다 검사인데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죠? 둘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한 몸이 되려면 그 한 몸이라는 걸 많이 느끼신 게 한동훈 그 검사가 부장이 그 당시에 카카오톡 같은 걸로 굉장히 수시 보고를 하는 네, 거를 있을 수 본인이 없는 아주 특별한 형태로 예. 수시로 자주 의사소통을 하고 특히나 좀, 뭐 유시민 작가에 대한 무슨 뭐 상황이라든가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네. 아니 뭐 그 녹취록에 보면 그 네, 이제 그 노트북에 이동재 씨 있어요. 변호인이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 한동훈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동훈 검사가 그런 거 하다가 하나 걸리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네. 그 특수부 검사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 말이 뭔지. 그러다가 뭐라도 하나 걸리면 되지.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다가 유시민 작가님 나오는 게 없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걸었잖아요. 이제 그건 대법원에 지금 가 있으니까 이제 봐야 될 텐데
가끔 나도 그래요. 이제는 이제 그 사건이 거의 항소심까지 끝이 났으니까 나도 좀 괴롭혀 볼까? 한동훈 씨를. 저는 이제 비평가하고 그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가불관계가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사람은 이제 검사 아니잖아. 나를 함부로 불러들이지 못해. 당대표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뭔 당대표, 정치인이니까. 무슨 당대표야, 당대표는. 그냥 비대위원장. 아, 역시 이제 비평가하셔서 정치평론하셔서. 근데 둘이 한 몸이라 그랬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깡패 소굴에서 많은 범법 행위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밖에 나와서 퇴임한 후에도 실제 검찰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잃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서로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직 검사들이 일제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범죄를 같이 했다.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그 모든 검사들이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검사들은 드물다. 극히 드물다. 없다라고 봐도 된다. 저는 뭐 단기간에 있었으니까 용도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들은 없다. 그리고 실제 공범관계 비슷하게 범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실제 그 인사권자가 같이 한 사람을 챙겨줍니다. 또 그리고 또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감찰부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 과장들 수사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 공황장애 유사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달아서 근거를 찾아서 기소를 하기도 하고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고 또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도 하나의 그 입을 막는 중요한 도구, 기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 특수활동비는 국민 세금인데 나라 돈이잖아요. 네. 그거를 원래 이제 특수활동비와 관련돼 있는 법률, 시행령, 규칙, 내부 규정 이런 네. 거에 맞지 않게 그걸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죠. 네, 근데 그걸 검찰 조직 전체가 수십 년간 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가 공범이 되어 있는 조건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영수증에 이렇게 상호라든가 이런 게 휘발돼서 날아가야만 해. 그게 휘발돼서 날아가지 않으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 가서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지우고 내보내서 뭐 시간 지나갖고 영수증이 휘발됐다는 거짓말이나 하고. 네. 그 저는 그거 보면서 검찰청 조직 전체가 이 국고행령의 공범 아니냐. 조직적 범죄를 몇십 년간 해온. 네. 너무 심한가? 아닙니다. 본질에 맞습니다. 아니, 이 책에 사실관계 동행. 240조 이하로 딱 해서 그 특활비 문제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신임검사 매뉴얼이라는 문서가 있다면서요. 근데 네. 거기에 이게 2087년 문서가 아니고 2017년 최근 문서인데요. 대인관계 항목이 아예 있다고 하고 선배 검사와 이제 후배 검사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설명을 하는데 검찰의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원인 검사들의 돈독한 동료애가 절대적임. 이게 문서 내용입니다. 선후배 간의 형제 자매처럼 대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그게 네. 깡패서구리라니까. 네, 네. 신임 검사한테 대인 관계는 동고동락, 형제 자매, 끈끈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검찰 조직을 작동 원리, 그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그거를 쓰면서 이제 과거의 규정이 아니고 현재의 규정입니다. 그거는 네, 네. 신임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단독제의 독립된 관청처럼 하지만 실제는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특활비로 다 얽히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배신도 못하고. 근데 이런 고상한 얘기고 예. 안 고상한 거 질문 한 두 개 해도 될까요? 네, 네. 이제 한동훈 검사 그 당시 검사예요, 그죠? 요즘 비대위원장. 제가 최근에 어디 방송에 나가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무슨 악플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원래 검사 때도 그런 식으로 스타카토 화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문제는 민주당에 이런 식의 화법 그때도 그랬어요? 네, 네. 기본 원래 그래요? 그랬어요? 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어머, 네. 어머, 어머. 그래서 네. 아니, 그 연기가 아니에요? 이게 연기적 요소도 좀 늘어간 것 같은데요. 아, 늘었어요? 네, 늘어가긴 했지만 그 기본적인 말투, 어법, 속도 이런 부분들은 아 원래 그랬구나. 네. 네. Sorry. 나는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가 아니었네. 원래 그랬다. 이게 중요한 증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요. 지금 대통령이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을 안 본다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거나 혹은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자꾸 말하는 놈은 아예 안 본다. 네. 이거 같아요. 보니까 이 책에 기술된 걸로 여기 보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온 게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 사건 관련해가지고 압박을 넣은 사람이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거나 언론 보도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감찰부장으로서 한동훈 부장을 감찰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윤 총장이 연차를 내고 네. 출근을 안 했다고요. 네네. 원래 휴가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예. 그때 휴가를 내고 금요일 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안 오시고 그래서 직접 대면 보고할 기회를 제가 얻지를 못하는 거죠. 아크로비스타에서도 만나셨다면서요 그때. 아 이제 그건 이제 산책 중에 아. 산책 중에 이제 만나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되게 그렇구나. 이걸 보고 이해를 하게 됐어. 왜 뭘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지.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를 없어요. 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계속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감찰부장은 안 와도 돼. 네. 부장회의에라고 했는데 이제 전례에 보니까 다 왔던데요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안 해.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예. 이분도. 아니 감찰부장 오지 말라 오지 했는데 말랬는데, 네. 계속 가셔가지고 네. 그 영등포 중간 보스 오지 말라 했는데 회의에 왔단 말이야. 회의를 없애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야 회의하지 마. 네. 그 회의를 안 해. 네. 그럼 회의 안 하는 대신에 안 꺼면 어떡해요. 따로따로 부르지. 따로따로 불러서 꼴 보기 싫으니까 저 회의하지 말고 각자 와서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게. 그럼 자기가 그냥 불편한 사람은 대화하고 토론해보고 의견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지. 네, 네. 이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전에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네. 이 대목을 읽고 나서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구나. 네. 대통령을 이해하고 나니까 덜 밉더라고. 본인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오. 천성이 그런 거 어떻게 해. 네, 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앞에 표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검언 유착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서 사실상 재판을 지배하고 사실상 여론을 움직이고 사실상 사건을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겪으신 사건들을 서술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검 기자단 자체는 검사와 거의 동일시, 그러니까 한 몸처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는 그 검사 수사를 대신도 했다고 들었어요. 기자가 나가서 무슨 사실도 파악해 오고 그걸 다시 수사에 도움이 되고. 채널A 사건이 그런 거죠. 네, 네. 외주 네. 준 거죠. 그 위험 감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산업재해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업무는 외주를 주는 거죠. 맞습니다. 기자들한테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게 채널A 사건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재 기자만 해고가 된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이제 진술로 들은 것은 한동훈 검사가 차장 시절에 그 사진을 찍어서 기자들한테 전송했다. 뭘 이제 그게 찍는다는 거죠? 이제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이 있죠. 수사 상황, 수사 상황, 수사 자료.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지검의 이제 3차장 뭐 이런 차장들이 이제 직접 이제 브리핑을 하던 시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사진에 대해서 찍어서 파일로 전송을 해서 이렇게 한 측면들이 확인됐고 그게 브리핑 2차로 가공돼서 브리핑하는 거랑 네. 증거나 자료,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찍는다는 거는 원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다르죠. 건데 네.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존재하고요. 네네. 지금 사실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실력 행사를 한 거죠.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평소에 검사들하고 그런 걸 주고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 감찰 과정에서 검사의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하다 보면 검사의 기밀 유출 행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은 기자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네. 기자의 입장에 생각하면 손윤성 검사나 한동훈 검사는 자기들이 중요한 취재원이에요. 근데 그 취재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자기들도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 야, 이거 자기 일이었네, 기자들이. 근데 네. 지금 부장님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집고 다니시니까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총장이 네, 네. 이렇게 하고 막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또 재밌는 얘기가 두 가지 정도 더 있어요. 뒷부분에 가면은 무속 관련된 얘기가 하나가 있고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일본 관련
네. 검찰과 사쿠라 꽃에 벚꽃이 엄청납니다. 그 대검찰청에 봄에 가면 많긴 하지만 네. 근데 어쨌거나 대검찰청의 해치상에 뿔 돌린 얘기. 그러니까 대검찰청에 해치상이라는 그 동상이 네,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뿔 달린 네, 맞습니다. 예, 예. 처음에 이제 그 해치상이 이제 로비에 이제 대검에 이제 집무실을 향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 예. 이제 온로비 사건 등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전임 검찰총장이. 네. 예. 그래서 그 아주 원인을 유명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치상에 이제 뿔에 가리키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예? 그걸 바깥으로 돌리고 아니 잠깐만요. 온로비를 받은 거는 로비가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그게 해치상 때문이라고요. 해치상이 이쪽으로 있었으면 안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 뿔의 방향이.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법원장을 가리키도록 그 실로 가리키도록 그 뿔의 방향이 이렇게 놔서 대법원장 결국 무슨 이제 죄예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그래서 예. 구속됐다라고 어머, 이렇게 어머, 믿고 어머, 있는 어머, 어머. 구성원들이 검찰 구성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네. 너무 모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부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진술을. 그래서 네. 결국엔 그 해치상을 옮겨가지고 뿔도 딴 데로 틀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대법원을 가리키도록 대법원 대단하네요. 청사를 가리키도록. 야, 잘못하면 검찰총장 구속될 뻔했어 이러면서 네, 네. 그러니까요. 돌렸기에 망정이지. 네, 네. 근데 이제 대검청사의 대나무 숲에 용자 부적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그 서초경찰서 뒤편에 음.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제가 산책하다가 그 대나무 숲에 고기에 이렇게 부적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거기가 좀 음산합니다. 마치 그 안에 사체가 있을 것 같은 동물 사체가. 이런 음산한데 거기에 이제 그런 부적들이 뿌려져 있더라고. 용자 부적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용산 담벼락에 있던 그 부적 사진이 이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네. 같은 거예요. 야, 용자. 그래서 이거 그럼 같은 그 네. 어떤 도사가 쓴 것처럼 같다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네모나고 이렇게 그 뿌려진 형태도 이렇게 어머, 이렇게 어머. 지표상으로 이렇게 뿌려진 뿌려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이라는 것이 이제 대권을 오. 이제 염두에 두는 이런 무속행위잖아요. 요새 무속계에서 걱정이 많대요. 네. 대통령한테도 무속인이 필요한데 A급이 가야 되는데 C급들이 가 있다고. 무속인들이 근심이 많대요. 아, 네. 우리나라의 무속 그 계에서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라고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정책적 의사 어떡해. 결정들은 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자료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너무 일방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죠. 아, 당연합니다. 네. 그 대선 토론회에선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왕자 쓰고 이러면 이게 토론이 잘 근데 거짓말을 되겠냐고요. 얼마나 잘하냐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가 아침에 써줬대. 네. 그러니까 거짓말 되게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네. 그 진짜 거짓말이 아니 온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거 왕자 보였는데 그날 아침에 동네 할머니가 썼는데 왜 하필 할머니가 왜 하필 아니 왕자를 그걸 한 번만도 왜 아니야. 세 그날? 번이야, 세 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아유 지금 좀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왜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품위 되게 이제 인간의 존엄성과 이제 품위가 관련되잖아요. 헌법 최상위 같이. 그럼 왜 품위가 이렇게 없을까? 또 사법기관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왜 거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저는 피의자 신문에서 그 연원과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 미국의 이제 리처드 레오 교수가 쓴 이제 피의자 신문의 기법 중에 기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만. 속여서 증거 계략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그것들이 오랜 기간 수사를 하다 보니까 기만하고 속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직업적 인격을 형성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도 수사권을 조금 해서는 안 되겠다. 기소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었습니다. 검사의 인간 해방을 위해서는 네. 수사 기소를 분리시켜야 돼.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너무 와닿는 얘기네요. 네, 나는 검사가 아니어서 별로 와닿질 않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 얘기로 한번 네. 가볼게요. 왜냐하면 정말 이 검찰의 심장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팠던 건 뭐냐면 이 변호사님께서 그 대형 로펌에 잘 나가시던 자리 이렇게 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버리고 갈 때의 심정이 처음에 그 모집 공고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아 나의 소명은 이거다라고 반짝하고 빛이 났다라고 책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헨리의 성의 꼬리에 실려가지고 불시착을 한 거예요.
개그. 비슷하게.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표 내라 막 내라 해서 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내고 나올 때 노래를 부르면서 대검찰청 건물을 나왔다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옆에서 그렇게 심장부에서 면밀하게 보면서 왜 검찰이 개혁이 안 되는가 네, 구체적인 방안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그 검찰 개혁 과제는 일단 제도 설계의 관점과 인적 청산의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도 설계 그리고 네, 인적 제도 청산. 개혁과 인적 청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셨다고요? 네, 저의 이제 현재로서의 생각입니다. 오 이거 되게 우선 제도 기대되는데요. 개혁부터. 네. 어떻게 제도 해야 돼요? 개혁에 대해서는 이 근본 문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거는 뭐 인지적으로도 그 수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소할 쪽으로 확증 편향과 터널 비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밖에 못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만 수집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기소를 하지 못하면 수사팀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그 그러면 부분에 기소하는 그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없으면 될 때까지 터는 거를 방지하려면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 네. 다른 안 되면 기관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다른 네. 기관이 수사한 거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겨야 된다. 네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이 검찰이 이제 기소청 공소제기 권한만 갖는다 해도 그 권한 자체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죠. 그냥 불기소하면 되거든요. 기소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기소권 자체에 대해서 다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 감찰 기구의 독립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대검에 들어가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이제 독립된 감찰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찰 과정과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 계속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야 실효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인적 청산의 문제는 아마 우리 YS의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유사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그 당시에 하나회가 신속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런 그 희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회의 계보와 그런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사전에 있었죠. 우리나라의 어떤 대검 중수부라든가 서울중앙 특수부 등에 대한 어떤 과오, 범죄를 한 이런 특수부 검사 출신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검사는 인적 청산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게 이제 법적인 네. 문제가 있는데 네.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물어봤대잖아요. 그 당시 그 국방장관한테 네. 장군들은 사표를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군인도 공무원이니까요. 네, 아닙니다. 각하께서 통수권자시니까 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 간단하잖아요. 그냥 보직해임 시키는 거나 대통령 서명하면 끝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군은 특수한 조직이어서 이게 신분 보장의 성격이 좀 달라요. 네. 이 검사하고. 근데 검사들은 우선 파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해임은 할 수 있죠. 근데 해임을 하더라도 또 소송을 걸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유가 분명해야 돼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징계했더니 그것 때문에 뭐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 와가지고 패소할 결심해서 결국 패소하잖아요. 네, 네, 되게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이어서 하나회를 숙청하는 것처럼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만약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후에 또 다른 현재의 검찰 또 다른 정부 형태가 네. 이어졌더라면 지금 더 이상 그 조직에 남아 있기는 어려웠으리라고 네. 예상하는 분들이 있죠. 한동훈 등. 원래 암은 뿌리 뽑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늘 한동수 변호사님 모시고 검찰 개혁 방안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 좀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리려브 시즌5 세 번째 시간은 한동수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자가 코앞에 계시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한 줄 평과 별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예. 대한민국 서초동에 있는 깡패 소굴에 관한 에일리언의 보고서 그런 느낌이고요. 별점은 저는 이거 5개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섬찟한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을 재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상한 섬찟한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사회변화, 정치, 뭐 제도개혁 이 모든 것들이 지도자가 하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대중이 그걸 워낙 알고
원하고 뒷받침해줘야지만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간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내전과 같은 소용돌이,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정권의 수립, 그다음에 나라가 거의 시스템이 허물어져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지난 2년, 그 다가온 총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시민들 개개인이 직시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끔찍한 면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별 5개. 야, 네. 유시민 작가님이 지금 별 5개 준 책은 처음입니다. 예. 네, 저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검언유착에 대한 보고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별 5개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 5점 만점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책 보고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책이 즐거움을 주는 책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는 책이 저는 좋아요. 그때 이 책을 보고 이 언론이 정말 문제구나. 검찰하고 이렇게 유착을 해가지고 막 없는 수사도 만들고 쥐락펴락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라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자의 한 줄 평, 그리고 별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4.8? 그냥 이 정직하게 그냥 제가 쓴 글이니까요. 네. 좋죠. 아니, 저자는 자기 책에 대해서 네. 최소한 그 정도의 자부심은 느껴야죠. 너무 많이 줬나요? 네. 네. 네, 아닙니다. 네. 예. 책 평가는요? 책은 그냥 스스로 자평하신다면.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어느 페이지인가요? 그 49페이지예요. 검사 선서입니다. 검사가 임관할 때 나는 불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검사 될 때 하는 검사 선서죠. 네. 그 세상의 검사들이, 검찰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고 검사들이 처음 임관할 때의 초심을 가지고 그 정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새롭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입니다. 예, 저도 한 변호사님이 읽으시면서 뭔가 불의의 어둠이 걷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읽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처음에 저희 방송 전에도 저희 알릴레오 북스 참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와서 직접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진지하고 되게 또 깊은 지점까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를 이끌어 주시는 느낌 들고 되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연대의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보조 MC 유시민 작가님께서 다음 책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대통령 탐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오늘 언론 문제가 좀 나왔는데 검언유착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언론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언론 문제를 들여다볼 때 어떤 기준이 이제 준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텍스트가 필요해서요. 이제 미국하고 영국 저널리즘 연구자들 3분이 함께 쓴 책인데 저널리즘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정준희 교수 초대해서 함께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현실의 문제를 고민할 때는 항상 이론의 뒷받침을 가지고 고민할 때 좀 더 나은 어떤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요 책입니다. 예. 요 역대급으로 얇거든요. 예. 한 150페이지? 예, 관심이 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리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 교수와 함께 저널리즘 선언 읽어볼 거니까요. 꼭 그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한 알릴레오 북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